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50분이 왔습니다. 제가 오실 분이었군요. 당연하죠. 아하,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즌2를 시작할 때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계속 못 모시다가, 저희 시즌 이제 3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하, 시즌 3를 싹쓸이 할 사람. 그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번 시즌2에 했었던 심곽계담에. 아하. 여기서 우리 하다 보면 또, 우리 중심의 방송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근데 왜 모시냐면, 네. 이게 그래. 지금,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 그렇군요. 귀궁이라고, 비궁. SBS 드라마인데, 우리 네. 이거에 무조건 엮여야 돼. 왜냐? 주인공이 육성재야. 오! 끝났어. 오! 육성재, 김지은, 김지연인데, 이게 완전히 거의 우리가 다뤘었던 이런 이야기의 끝판왕이었어. 아하.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이 드라마의 플롯을 한번 좀 따라보는 건데, 네네. 여기도 빙의가 나오네. 빙의. 이무기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아.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빙의의 역사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허다하게 많이 나오죠. 빙의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별로 안 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신이 내려와가지고 뭐 몸에 들어왔다. 이게 거의 제일 오래된 사례인 것 같은데, 삼국사기 보면 239년 음력 9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네. 이게 또 이제 묘하게 또 딴 드라마하고 또 다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살짝 화제됐던 드라마 중에 우시왕후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거 꽤 화제가 됐어요. 네, 그 우시왕후의 그 우시왕후 주인공, 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우시왕후의 그 내용의 제일 줄기가 그거잖아요. 우시왕후가 자기 남편인 임금님이 죽었는데 맞아. 계속해서 왕비 자리에 있고 싶어가지고 맞아. 임금님 동생하고 재혼을 한다. 맞아. 그게 이제 제일 핵심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 좀 미안한 거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평생-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조금 거시기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첫 번째 남편 옆에다가 묻어줘라 라고 유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239년 음력 9월에. 자, 그런데 거기서 무자라는 어떤 벼슬을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무자는 이제 무당이라는 뜻의 무자고 자자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의 자자죠. 무당이네. 네, 무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돌아간 그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그 임금님의 신이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내가 세상 떠났더니 내 동생하고 재혼한 그 부인이 내 옆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쪽팔린다. 화가 났구나. 화가 났다기보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너무 쪽팔린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좀 가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임금님의 무덤을 고국천왕인가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무덤에 소나무를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좀 이렇게 가려줬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 7겹으로 가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 중에서 이런 뭔가 영혼이 씌이는 거 그런 사례 중에서는 거의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뭐 최초의 최초의 현존하는. 이야, 대단. 좀 특이하고 화끈한 기록으로 등장하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빙의라고 하면 뭐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께서 뭐 무덤 자리가 안 좋다, 뭐 물 들어온다, 옮겨달라 이런 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막장성 있는 이런 드라마의 뒷이야기를 장식하는 그 대미 결말로 갑자기 난데없이 또 무자가 확 등장을 해가지고 무자. 빙이 씌이는 이야기를 흘러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빙의란 단어는 잘 안 나오지만 잘 안 나오지만 오히려 그런 특수 용어가 아니라 흔한 현상이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후로는 막 지금도 실제 무속인 중에 이런 용어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공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수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시켜서 하는 말을 공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나 자료 영상이나 보면 요즘 이제 귀신이 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보통 약간 이상한 새된 소리나 아기 소리 같은 소리 많이 내시죠. 목소리 바뀌잖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공창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성종실록 이런 데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 더 된 기록인데 공창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의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야비한 어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조선실록. 저 조선시대 선비들 이런 사람들 양반들이 쓴 기록이니까 비판적으로. 무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귀신이 저기 있다. 허공 같은 데를 짚어요. 뭐 저기 뭐가 있지? 저거 잘 봐라. 저기서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소리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이런 기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지만 복화술을 하는 거예요, 복화술. 무덤에 물이 들어온다. 무덤을 옮겨야 돼. 이렇게. 뭐, 진짜 말소리 들린다. 요거를 공창이라고 했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래서 뭐 그런 특이하게 귀신이 씌이는 걸 연출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빙의보다 훨씬 더 다양하죠. 다양하고 폭넓고, 보여줄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네. 오히려 지금은 좀 너무 정형화돼 있네. 정형화돼 있어요. 감독님들 뭐 좀 만드실 때 곽 작가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 드라마에 또 원귀가 원귀 익숙하긴 하다. 특히 뭐 일본 쪽에서 뭐 원귀가 거의 뭐 기본이잖아요. 하메친 그런 귀신. 네. 우리나라에서 원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도 원귀도 많죠. 장화홍련 이야기. 맞아. 장화홍련 사실은 실화에 기반한 거다. 그 얘기했죠. 맞아. 원래 실화 이야기,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장화홍련이 이게 타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치. 수사를 잘해가지고 그 고을 사또님이 그 사실을 밝혔다라는 요런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원귀 이야기도 좀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허균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허균이 한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그치. 근데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신기한 체험을 순군, 부군, 청기라는 글로, 허균이 글 잘 쓰는 사람이고, 재밌게 글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글로 남긴 게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죄수들이 갇히는 구치소 같은 곳에 맴돌고 있는, 그곳에 씌어있는 귀신이 있다라는 거야. 야, 그건 진짜 무섭다. 귀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 원한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귀신이 여자 귀신이라는 거야, 또.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추측을 해서 나이를 써놔서 17세 정도로 보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17세면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대 정도? 그렇죠. 20대. 요 정도. 약간 좀 아이돌 느낌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뭐 옷차림 같은 걸 상세하게 묘사해놨어. 상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황색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은 어땠고, 뭐 이런 걸 막 상세하게 써놨어. 구치소의 여신 같은 거예요, 구치소의 여신. 구치소의 블랙핑크야? 구치소의 여신이자 약간 로제 느낌? 아파트가 아니고, 구치소, 약간 이런 느낌. 이 사람도 도대체 왜 귀신이 되었느냐라는 그 백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사람도, 누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17세에 죽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러 왔는데 만만해 보이는 범인이 한 명 그러니까 용의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 근데 진범이 아니었어. 다른 대로 말해라 하면서 때리면 뭐 언젠가는 못 견디고 그러지 않겠어요? 엉뚱한 사람을 잡아 족치면서 진범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문 표현으로 대오접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검은색 나비로 변신을 해서 이승에 나타나가지고 진범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야, 진범을. 그러니까 밤에. 이때만한 까마른 나비가 펄럭펄럭 되면서 날아와가지고, 진범을 막 따라다녔다는 거야. 변신도 하는 거네? 그렇죠. 주로 이승에 나타날 때는 나비의 모습. 그래서 진범이 결국은 잡혔다. 그리고 그 후로 이 구치소에 신론으로 나는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판결의 신일 수도 있고, 뭐 구속의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사의 신일 수도 있고, 그러네. 뭐 추리의 신일 수도 있고, 그거를 허균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상대만. 허균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죄수들이 다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어제 꿈꿔 만나냐? 이런 식으로. 그 신 이름이 순군부군이에요. 뭔가 어떤 유교 질서에서. 유교 질서. 좀 선한 통치, 그리고 어떤 수령에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거 좀 요구하기 위한 뭔가 좀 결부된 신화적인 이야기. 야. 그래서 제가 약간 아이디어로 요즘 좀 밀고 있는 거 뭐 있냐면, 우리 법원 같은 데 가면, 정의의 여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울 들고 있고, 그거 있잖아요. 새로 어디 법원이 건립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그거 대신에, 순군부군? 순군부군을 딱 해가지고, 요게 우리의 전통의 약간, 이런 정의의 심판을 해주는 그런 여신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재밌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게 드라마 현재 우리 방송 찍을 때 예고편밖에 안 나와서. 그렇군요. 제가 예고편만 계속 봤는데, 열심히 봤어요. 활석기가 나와. 우리나라에 좀 괴물 형상을 한 보통 사람하고는 모습이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귀신 같은 것 중에 키 큰 형태로 묘사된 것들이 좀 있어요, 또. 그런 이야기 중에 좀 오래된 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흔히 이제 삼국유사에서 밀본 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본이라는 스님이에요. 밀본이라는 사람이 나쁜 걸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야기에 약간 으시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어떤 거냐면, 김양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신라시대 김씨니까 뭐였겠습니까?
진골. 상 높은 사람이었어요. 승상이었다고 돼 있어요, 승상.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좀 사악한 귀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귀신 같은 괴물 같은 귀신이 2마리가 지금 와 있는데 키가 큰 귀신이 하나가 있고 키가 작은 귀신이 하나가 있고 그 사람 근처에. 큰 귀신이 약간 대장이고 작은 귀신이 약간 부하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귀신 같은 괴물 같은 귀신을 내쫓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라시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스님을 불러가지고 불경을 외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큰 그 귀신 괴물이 작은 귀신한테 시켰대 뭐라고. 그 작은 귀신이 철퇴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경 외고 있는 스님의 입을 때려버려가지고 스님을 단숨에 없애버렸대. 오, 이건 진짜 오싹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 더 이상 의식이 진행도 안 되고 이 사람 계속 말 못하는 상태에 있는. 와, 그 승려가 그렇게 죽었으면 다른 승려는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밀본이라는 사람이 밀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도 승려? 이분도 스님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행위를 했더니 도력이 다르구만. 행위를 했더니 사방 대력신이라는 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사방 대력신. 사천왕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대력이니까 아주 힘이 센 그런 신이 네 개가 나타나가지고 이 큰 귀신과 작은 귀신을 붙잡아 가버렸다. 그래서 낫다. 그러고 났더니 김양도 선생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여튼간에 쌍으로 다닌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드라마의 제목이 귀궁이란 말이야. 귀궁. 네. 귀신이 들린 궁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이제 좀 조선시대 관점에서는 이게 좀 너무 불충한 발언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궁궐이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면 귀신 이야기가 궁궐에 도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앞, 궁궐 이런 데서 워낙에 사람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옛날에 처형을 많이 하니까. 뭐만 하면 그 중에 억울하게 세상 목숨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에 그런 이상한 뭐 괴물기록 이런 거 찾다가 고려사 저려 같은 고려시대 역사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성계와 그 친구들이 뭐만 하면 이제 고려는 문제가 많다. 그치. 엄청 트집을 잡거든요. 맞아요. 고려가 나라의 운이 다 했다라는 얘기로 뭘 하냐면 고려에도 고려의 그 종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려의 임금님들의 그 위패를 쭉 모셔놓은 사당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거기에 부엉이가 한 마리 날아왔다는 거야. 날아올 수 있잖아. 날아올 수 있지 뭐. 그 근처에 정원도 잘 갖고 와놓고 했을 텐데. 그치. 근데 부엉이가 그 종묘 안에서, 고려의 종묘 안에서 너무나 불길하고 괴이하게 울었다는 거야. 낮에 양기를 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엉이는 밤에만 활동하지 않느냐. 이건 음기를 상징하는 생물이고 악마 같은 동물이고 어쩌고 해갖고 그 종묘에서 부엉이가 울었다는 게 막 엄청난 변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럼 조선왕조는 굉장히 부엉이 싫어했겠다. 그렇게 그걸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까지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재밌다.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고려 왕조를 뒤엎은 거예요. 조선이라는 왕조를 차렸어. 근데 조선의 궁궐에 경복궁 뒤에 북악산 있고 조금 북한산 있고 한데 부엉이 올 수 있잖아, 부엉이. 진짜 깔렸는데. 그래서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까지 보면 궁궐에 부엉이가 날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 진짜? 자기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유익하다, 이거. 아니, 근데, 그럼 부엉이는 뭔 죄야? 뭔 죄야? 저기는 그냥 날라드는 것밖에 없어. 뭔 죄야, 부엉이가? 500년 내내 이런 소리 들은 거 아니야? 부엉이가 뭔 죄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품에 빙의가 되네. 뭐가 빙의가 되냐면 이무기가 들어가. 이무기. 난 사실 이무기는 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때 많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이무기 원래 많이 나왔나요? 혹은 이무기는 여전히 21세기 우리의 문화 콘텐츠로 좀 중요한가? 이무기. 이무기 하면 희한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무기. 골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고양이목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불리는 이야기. 고양이목. 고양이라는 사람이 이목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고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건너가서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보통 어디에 자주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국유사 이야기 중에서는 용궁에 자주 들러요. 용궁에. 맞아. 용궁에. 보통 어떤 느낌으로 용궁에서 많이 부르냐면 당신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들었다. 용궁에까지도 소문이 다 났다. 좋은 소식. 용궁의 용왕님도 당신에게 좀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한테도 좀 가르침을 주고 가라. 워낙에 용궁에서 잘 활약을 했나 봐. 뛰어난 가르침을 진짜 많이 베풀었나 봐. 아, 그러니까 유학 끝나고 본국 돌아오기 전에 어. 잠깐 용궁에서 활약을 한 거야. 그래서 용궁의 그 용왕의 아들이 어. 제가 신라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가지고 오. 좀 더 배우겠습니다. 어. 라고 하면서 용왕의 아들이 따라가거든요. 오. 그런데 그 용왕의 아들의 이름이 삼국유사니까 한자로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이목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이목.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보양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신라로 와가지고 어디에서 머물렀다고 돼 있냐면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에서 작갑사라는 절에 머물면서 있으면서 뭐 가다가 거시기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네가 그래도 용왕 아들인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목한테 부탁을 해줬더니 뭐 이목이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줬더라. 용이 비 내리는 역할 많이 하잖아요. 옛날 전설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무기의 어떤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스타일과 행동이. 용이 못된 게 이무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아. 다 자라나면 용왕이 됐을 텐데 아직은 프린스잖아. 아직은 왕자잖아. 근데 이게 경상북도 청도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투리 썼을 거라고. 이무기! 이무기 일로 와봐라! 비가 와, 이리 안 오면 비가! 비 좀 내려도 이무기!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내려도. 이것이 아. 이무기라는 말의 뿌리가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 이 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제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무기! 신학교 다음에 출연하도록 좀 도와도. 일단은, 오늘 우리 방송은 귀궁 어찌됐건. 귀궁. 귀궁은 돌리면서, 귀궁 보시는 분들, 요거 알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귀궁에서도 이무기가 약간 좀 사람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 이무기 약간 용왕의 아들이라는 아니, 나 사람의 진짜. 형상과 좀 비슷하다는 이 끝까지. 청도의 이 이목하고도 조금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엄정한 사료적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이 이론을 받아들이 좀 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리는 막 약간 안경 이런 느낌 계속 아닌가? 이목? 얘기야. 일단 오늘은 이 본인 밥 빨려 가자매. 네. 귀궁 이야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또 다음에도 최근에 올해 이런 게 많아요. 그렇군요. 종종 나와서 저희 또 시즌5를 위해서 예비 어떤 프리퀄로서 프리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다들 보고 계시나요? 귀궁. 저는 사실 육성재 때문에 봅니다. 그 이야기 뭐냐? 도깨비의 제가 또 광팬이자 도깨비 특별편에 출연했던 사람으로서 괜히 육성재 씨 좋아하는데 몰랐어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프롬프트 간신히 읽던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하나입니다. 곽재희 작가님을 모시고 예고편만 보고 만들었는데 어떤 댓글을 봤습니다. 예고편만 보고 만든 게 티가 난다. 보셨으니까 또 할 얘기는 없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은 급히 만든 영상이어서 곽재희 작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막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저 혼자. 왜냐면 이제 저번에 곽재희 씨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곽 작가 혼자 다 떠들거든요.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면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하느라고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 귀궁 본 입장에서 저 지금 다 봤거든요. 본 입장에서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고 사실 이건 역사학은 아닌데 민속학 영역 쪽이긴 한데 좀 이왕이면 좀 역사학이나 민속학적인 일종의 주류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 좀 한번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조건 제가 보기엔 엑소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라는 작품이 만든 이 세계적 영향력을 사실 이번에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면 엑소시스트의 핵심은 축기잖아요. 이렇게 막 십자가 쫙 해가지고 보면 막 왕이 갑자기 무슨 뭐 돌덩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씩 하니까 팔뚝기가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축기. 근데 이것도 생각 나온 게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구마 사역은 아니에요. 지금도 카톨릭계에선 구마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탈리아 쪽이나 유럽 쪽에는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구마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마 사제들은 단순하게 어떤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령을 물리치는 수준이 아니라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어서 상담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뭐 조현병이다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귀신이 들렸다.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사제님들이 지잖아요. 예, 저 이기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결론은 막 다 날라가고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엑소시스트의 열풍이 결국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귀신과 직접 싸운다는 거예요. 달래주든 풀어주든 없애든 간에 귀신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엑소시스트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나 전통사회에선 귀신과 맞서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둘째, 귀신들이 와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뭔가 절대 악과 싸워서 그 악을 소멸시킨다, 사멸시킨다. 이 개념은 철저하게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기선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기독교적이기도 하지만 조로아스터교, 영지주의, 미트라교, 마니교 이런 삼학 종교들이 갖고 있는 강렬한 이분법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시다시피 유불선이 대충 엉겨 사는 나라예요. 젊은 날에는 세종대왕이 막 유자로서 유교적 국교로 가치를 탁 지향하다가도 노년이 되면 갑자기 절을 짓고 불사에 의지하고 흐릿하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시도를 안 해요. 쫓아내거나 달래주거나 그 정도인 거지 기본적으로 소멸하거나 악을 멸망시킨다 개념은 없다. 또 하나는 좀 웃긴 건데 무협이 들어와 있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니 강철이가 전형적인 무협지에 나오는 그 패션 있잖아요. 검은 옷에 이렇게 귀공자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세도 2층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게 믿겨지지 않으신다라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 보이시는 사조영전 2019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신조염여전 저희 땐 영문이었었죠. 그래서 보면서 그 무협적 장르도 끌고 왔다. 그건 좀 참고라 말씀드린 거고 일단 작품은 딱 처음에 나오죠. 특정 시기와 사건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창작에도 본인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뭐든지 시점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결정적인 단초가 하나 있죠. 우리 국왕 강철이 앞에서 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꾼다 하면서 공노비 해방 얘기를 해요. 공노비 해방이 우리나라 언제 있었냐면 정조가 죽은 그 해에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마도 요 사극은 정조의 이미지를 좀 갖고 온 것 같다. 예, 왜냐면 사실은 정조는 노비 해방에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실록이나 자료를 보면 노비제를 비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는 것과 제도를 뒤엎는 건 다른데 노비제 해방에 적극적인 건 사실은 정조나 남인보다는 노론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죽고 노론이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공노비를 해방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보시면 가채를 안 하고 있죠. 가채를 안 하고 있고 대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얹고 있죠. 그게 영조가 가채를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강제로 가채를 못 쓰게 하고. 왜냐면 머리에다 몇 킬로 되는 짐을 끼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경 만드는 모습들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미지들을 이렇게 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재희 작가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요. 또 모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쓱쓱쓱쓱 얘기하다가 이 주인공이 어찌됐건 용이잖아요. 이 용 이무기니까 슬그머니 싹 보이다가 그 왕실의 천장에 용이 딱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온 거냐면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복궁 근정전에 칠조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이 7개인 용이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갖고 왔더라고요. 현재 정확하게 근정전 안에 있는 그 칠조룡이 누가 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구한말이다. 황제국을 표방하거나 중국의 속박으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만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경복궁 천장에 나오는 용 이야기, 그림도와는 조금 더 뒤처진 시기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봐야 되는데 갖고 왔어. 저기서 갖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뭘 저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텐츠의 좋은 생산을 위해서 후원자 노릇을 하는 거고 제가 빠친구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렇게 컨텐츠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구 저격하고 하면 제가 저격당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용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유목민이 쓴 대표적인 야사집이에요. 요거 말고도 청구야담이라든지 다양한 야담들이 있는데 요게 거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좀 모범적인 텍스트인 거죠. 근데 보면
이 어우야담에 용 이야기가 없다시피 해요. 이제 구전설화 대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초기 지금까지 민속학계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계속 채록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용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영물, 그리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하면 용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뭐 그래서 용, 이무기, 강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야담이나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시대 때로 들어오면 용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구전설화도 거의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없지? 왜 없었을까요? 정확한 정답은 저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건 조선은 제후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용이라는 존재를 쉽게 활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주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용은 어찌됐건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공왕과 더불어서 양대 어떤 그런 아이콘이기 때문에 민담에서 함부로 용설화 같은 걸 차용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용과 관련된 설화는 삼국시대나 그럴 때 많아요.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용왕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황제를 상징하거나 지배자를 상징하거나 천상의 존재, 옥황상제의 현형 같은 느낌인데, 용왕은 어찌됐건 물속에 살잖아요. 용왕 얘기는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 그냥 시청자로서 보면서 제가 이제 즐거운 이야기 위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큰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곽재익 작가가 유명해진 게 그거거든요. 그 저승사자가 검은 옷 입고 나온 게 사실은 KBS 전설의 고향의 창작물이었다는 거를 폭로하면서 KBS를 짓밟으면서 이제 본인이 스타가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용이나 이무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도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용이나 강철이, 이무기 이야기는 우리나라 야담이나 야사나 어떤 거에 거의 안 나와요. 깨죠? 그죠? 재밌지 않아? 오늘 막 여기서 또 오늘은 심심괴담이 하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목이 귀궁이잖아요. 일단 이거는 드라마니까 하는 거지 조선시대는 불가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궁궐을 어떤 그런 뭐 귀신 말하는 즉시 다이다이.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 귀궁과 관련된 이미지는 백제 의자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망한 나라가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히 말하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사람이 경주 김씨예요. 그러니까 신라 정통론자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는 것에 대한 되게 자긍심이 있는 나라고, 실제로 과거 신라의 귀족들이 고려에서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문화적이든 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당연히 뭐예요? 신라보단 백제에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궁과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건 그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그 의자왕이 궁궐에 딱 앉아 있는데 궁궐 마당에 귀신 하나가 샥 나와서 쑥 사라지는 거야. 이거 얼마나 섬찟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사라진 데를 파봐라. 하나 판 거예요. 함이 하나 나와. 함을 딱 열었더니 거기 말이 하나 써 있어요. 신라는 초승달이요, 백제는 보름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뜻이냐? 무당을 부르는 거야. 신라는 초승달이니 점점점 채워져 나갈 것이요, 백제는 보름달이니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 열받잖아. 죽여라! 다음 무당이 왔어. 앞에가 날아간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라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우리 백제는 광명하게 빛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전체 스토리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그 백제 의자왕이 망하기 전에 여러 기록들의 전주를 보면 일단 금강에서 큰 여인네의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근데 이 여인의 시체의 길이가 8척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정말 한 10m, 20m 되는 신기한 시체가 막 떠내려오고, 그리고 이 옛날에 느티나무 많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느티나무가 싹 흔들면서 백제 망한다, 백제 망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고전 스토리 중에서 사실은 귀궁과 가장 역사적인 기록으로 어울리는 건 백제 의자왕이다. 다음에 의자왕 한번 만들 땐 제가 자문위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 오늘 이렇게 짧게 치고 가는,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야, 드디어 이 팔척기가 나왔어. 근데 되게 웃긴 게 팔척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척의 개념이 시대마다 바뀌었고
시간이 내려오면서 이게 점점 척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관우나 장비가 뭐 8척 장신, 9척 장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척으로 봤었을 때는 185에서 195 사이래요. 8척기. 188이잖아요. 8척기. 근데 거기는 뭐 8척기가 한 2m 40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재밌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드디어 이 세자의 몸에서 8척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이 금줄을 갖고 와서 원형으로 스톤헨지 같은 돌을 모아서 방어벽을 친 다음에 거기다 가두죠. 한국에 없는 거. 이건 뭐냐면 일종의 서양 중세 말이나 근대 초에 나온 마도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를 설정하고 그 방위 안에서 가둬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악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내가 흑화가 되든지. 이건 아무리 빨리 땡겨도 원형이 한 15세기,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나오게 되고 이게 오히려 본격화가 된 건 오히려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대 초입 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금줄을 원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바닥에 막 밀가루 밟고 들어온 다음에도 갑자기 무슨 팔각형 안에다가 탁 가둬서 하잖아요. 그거는 영향을 받은 거죠. 서양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금줄은 방어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금줄은 우리 집에 지금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신생아가 있다,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용으로 선을 긋는 거고 소금이나 팥을 뿌리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민화 같은 것들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두거나 하는 식은 다 뭐냐면 이렇게 오지 마. 쫓아내는 거지 방어 진을 펴서 포위해 죽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굳이 사적인 의견을 말하면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갑자기 스톤헨지야? 이런 돌은 흔치 않을 텐데 어디서 이런 돌을 구하지? 이러면서 이건 좀 그랬다. 좀 되게 날카롭지 않나요? 날카롭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래서 맨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저격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고 저는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것만 따라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다만 이제 저같이 연구자 입장에선 이런 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아쉬운 건데 무속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조선사회 때 계속 발전해 온 게 아니고 언제나 기층 민중문화로 존재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궁을 보고 있으면 조선의 여인네들은 다 무인들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나오고 심지어 막 왕도 자기 어머니랑 뭐 저기 누가 주인공 할머니랑 뭐 친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100% 상상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무속을 등한히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이 시간이 1000년이 넘기 때문에 민속신앙이나 무속신앙이 고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당들은 지역의 평범한 여인네들의 그 여성들이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직관적인 것들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건 자기들과 만나는 민중의 눈높이에 맞아서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왜 쌀을 뿌려요? 왜 소금을 뿌려요? 왜 팥을 뿌려요? 팥은 가만히 보면 빨간색이 아닌데? 근데 그게 뭐예요? 민중들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갖다 바치기도 쉽고 뭐 누가 봐도 좀 직관적이고 그리고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건 파묘 때도 다뤄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돼지가 없었다. 그래서 쓸 거면 소를 써야 된다. 뭐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넝쿨이 이렇게 딱 아름답게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보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걷어냈어요. 왜냐? 자연의 생명력이 여전히 강한 때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을 위협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담쟁이 넝쿨이 되게 예쁜 건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또 하나 뭐냐? 우물 얘기 나오죠.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런 야담이나 야사나 민담이나 전통 이야기에 우물 이야기가 또 거의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찾으면 유사한 게 있어서 백과사전처럼 표현하는 건 현대의 이 괴물 백과사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니까 인간사가 다 똑같으니까 사례는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일반적 경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우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물이 많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물을 길어 먹었어요? 한강, 청계천 그런 데 가서 물 이렇게 먹고 물 기르고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 얘기도 많지 않아요. 우물 얘기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냐? 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물 얘기나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일제 강점기나 산업화 시대 때.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저도 옛날에 용마 수영장 갔었을 때 우리 엄마 저 놔두고 그냥
막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수다 떠는데 저는 거기 잘못해서 180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막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안전지수 개념이 되게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익사 사고가 되게 많았죠. 그럼 물에 빠져 죽거나 물귀신이 힘을 발휘하거나 하는 건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특히 우물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귀신이나 공포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건 전통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따짐 가운데서 그 다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 저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 팔척기를 막 부르고 장군이 부르면서 막 열연을 하시죠.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뭔 줄 알아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때 이제 맹인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명통사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 기관들도 있었어요. 왜냐? 제일 흔한 게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 학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악성박에는 상소문을 올렸고, 세종의 인본주의적 통치 철학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학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부여하였다. 이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많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쌀도 갖다 기부하고 이런 기록들이 실록에 되게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이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들고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김밥말이 그거예요. 50개 맞죠? 정확히 50개인데 뭐냐면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진짜 저 교회 다니고 다 아실 텐데 주역 강설 뭐냐? 제가 또 이번 학기 때 대학원에서 주역을 배우고 있거든요. 뭐냐면 사실 조선시대 때 제일 영향력이 강했던 건 뭘까? 점이에요. 점이에요. 무속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게 드라마니까 막 죽고 죽이고 하니까 재밌지만 대부분 점을 왜 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 동아시아는 중국까지 가는 얘기인데 고대 상나라 때 이 소위 말하는 갑골문 들어보셨죠? 점을 되게 많이 쳤어요. 근데 그때 문헌들을 보면 다 그거예요. 이 날짜에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날짜에 싸움 우리가 이깁니까? 전쟁에서 이기는가 지는가를 두고 그렇게 점을 많이 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배층들의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 문화가 점점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운수로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 64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궤를 놓는다 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궤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역이 뭐냐? 주나라의 역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삶과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운행을 64개로 정리한 거예요. 총 50개입니다.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해요. 딱 보면 하나를 빼요. 놔요. 이건 태그 기준인 거죠. 그리고 무심하게 나눠야 돼요. 무심하게. 그리고 하나를 빼서 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단 왼쪽부터입니다. 4개씩 빼야 돼요. 4개씩. 4개씩.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빼주세요. 4개씩 빼야 돼요. 이렇게. 하나 남죠? 하나 남죠. 이렇게. 그 다음 이쪽 있죠? 그러면 4개씩 빼요. 이게 혹시 전문가들은 너 되게 못한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한 번 해보고 지금 2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재미로 보여드리는 거긴 한 겁니다.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뺀 다음에 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요 개수에 따라서 쾌를 정해요. 그걸 6번 하는 거예요. 6번 한다면 그 안에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하게 되면 이 64쾌 중에 하나가 나와. 요게 이런 주역 강설의 여러 주역 책들을 보면 각각의 쾌마다 설명들이 있어요. 이 점 매일매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하면서 한번 봤더니 지도자의 삶 뭐 이러면서 막 나와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도자로서 상대를 이해하고 호흡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위주로 가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성리학자야. 근데 보면 그 옛날 얘기가 같이 나와서 8월의 흉해. 그럼 제 머릿속에 지금 지도자로서 훌륭한 삶을 사는 도덕적 덕목이 남겨 있을까요? 아니면 8월의 흉한 게 남아 있을까요? 둘 다 남겨져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8월 달에 걱정이 되는 거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수행이 덜 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걸 누가 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완전 엉망으로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유학과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스스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무속이 더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학문을 좀 하고 사서삼경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주역을 배우면 누구나 점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막 깡철이와 팔척기 원한, 엑소시스트 막 갑자기 막 선비 유생이 막 뭐 날리고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점인데 점을 유학이 포섭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미술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번에는 미술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단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전통 색감을 대신에 뺐죠, 좀 거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자세히 보시면 푸른 빛깔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청화에 뭐 오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걸 좀 빼고 주로 파란색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영상미가 되게 좀 차분한 느낌이 나게, 귀신 나오기 딱 좋게 이렇게 바꾼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한국형의 독특한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미술적 형상화가 되지 않을까?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좋은데 두 가지가 진짜 아쉬웠어요. 첫째 뭐가 아쉬웠냐면, 첫째는 데뷔 전투에 민화 병풍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풍으로 발전한 나라거든요. 병풍이고 일본은 장벽화,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풍을 활용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민화를 그리셨더라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막국 같은 것들. 민화는 백성들이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게 1980년대 90년대 때 민중문화를 돌이켜 본다고 하면서 지금 민화 운동이라는 게 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거 써도 되는데 좀 아쉬웠죠. 왜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조선 후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왕실에서 쓰는 병풍들을 보면 중국의 어떤 도교 혹은 어떤 그 중국의 환상세계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 되게 화려한 병풍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좀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건 칼이죠, 칼.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극에서 너무 궁궐에서 다들 칼을 차고 다녀요. 사대부의 문화가 아니에요. 칼을 차도 그렇게까지 누가 노골적으로 찹니까? 그리고 제일 거슬렸던 게 왕 뒤에 사슴뿔에 그 칼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무사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왜 저기다 그 검을 걸었지? 이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더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때 왕의 행실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칼이 아니라 도총을 엄청 강조해요. 이미 임진왜란 이후에 통일 시대가 됐어요. 정조가 막 행궁에서 머물고 있는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앞에 다 조총 들고 다 포위해서 그만큼 이제 총의 위세 같은 것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검을 숭상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일본 문화죠. 육상과 거기 이제 새로 만든 이순신 동상을 보면 활을 그려놨잖아요. 한국은 활이 민족이에요. 이성계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활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을 숭앙하는 거, 이건 한국적인 건 진짜 아니다. 옆에 제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좀 아쉽다라는 것도 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하나 있다. 진짜 아쉬웠던 게 있었지. 뭐가 아쉬웠냐면 조선은 음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라! 나갔잖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게 도성에 나가자마자 산골이야.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면 남대문밖에 어딥니까? 남대문 시장하고 용산 쪽이잖아요. 동대문밖에 어디예요? 창신동, 풍물시장 있고 DDP 있는 데잖아요. 서대문은 지금 없지만 이 돈이문 쪽 나가면 서대문 사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성을 나오면 더 나가야. 그리고 더 나가 볼까요? 더 나가면 저쪽 이제 특히 서대문 쪽으로 가면 마포는 조선 후기 때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실은 도성 밖이 굉장히 이 물산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남대문 쪽으로 나가서 용산 쪽으로 가면 전국의 쌀이 글로 다 와. 근데 우리는 뭐 도성 밖 가자마자 산골이잖아. 이건 너무 조선을 무시했다. 한양이 어떤 곳인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이렇게 번화하다 갑자기 어떻게 도성문 벗어나니까 갑자기 막 두메산골이 나오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항의한다. 조선은 그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이런 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무당이 부적을 쓸 때 한문을 막 쓰잖아요. 무당이 어떻게 한문을 씁니까? 문자 권력이 사대부들한테 있는데 이 무당인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비슷하게 막 영어하게 막 눈 그리고 코 그리고 막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할머니 무당께서 푸크시도 너무 잘 써. 왜 우리나라의 사극은 다 푸크시 이렇게 잘 쓸까? 못 쓰면 안 돼? 다 잘 써. 그런 건 좀 아쉬웠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이 걸 갖고 왔어. 그만큼 열심히 봤다. 곽재식의 빈자리를 채우기 노력했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할 게 그거 같아요. 좋아, 네가 까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선은 무슨 귀신 이야기를 즐겼어?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야, 나 깜짝 놀랐어. 세상에, 야, 이번 귀궁팀이 어우야담을 읽었나 봐. 경귀석이 나와요. 귀신을 물리치는 경귀석. 원사아는 소경대왕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문관으로 이름난 선비인데 이제 그 누이 동생이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이 동생이 미친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하면서 막 거의 막 죽어갈 상황도 되고,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이 원사안의 형수가 남씨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 막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남씨의 목소리를 내고 빙의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증세가 사라지질 않아. 야,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씨의 호령을 좀 이렇게 몰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고민하던 중에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가 딱 대청에 내려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보세요. 마당에 있고 대청이 있죠. 그리고 방이 있죠. 대청마루 원래 신주단지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는 오늘 우리한테는 시원한 마루지만 옛날엔 신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장부가 왔다는 얘기는 신이 내려온 거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근데 그 강 가운데 수십 보로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요만한데 그 수십 개가 있다. 그걸 갖고 와라. 갖고 왔더니 얘 없대. 또 갖고 오라.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갖고 왔더니 그 안에서 하나를 다 꺼내더니 거기서 여러 자수정 중에서 돌 하나 꺼내더니 그 돌이 경귀석이다. 이 경귀석은 암컷과 수컷이 있다. 용왕의 책상 위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인데 마침 그일 용왕이 밖에 나가 논이라서 이 돌이 잠깐 호숫가로 놀러 나온 것이다. 수컷은 내가 다시 찾을 줄 알고 호수 깊은 곳에 피해 들어갔으니 지금 네가 얻어온 것은 암컷이다. 그래가지고 이 암컷 경기소를 갖고 와서 자기 누이 동생한테 들어왔었던 남씨 부인의 홀령을 빼내는 기사가 어우야담에 나와요. 그걸 차용했다는 측면에선 너무 재밌다. 이런 어떤 작은 야담의 기사를 끌고 와서 방대한 미니 시리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사실 귀신은 궁궐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균관, 승정원 이런 데 귀신이 많이 나와. 권력 잡으면 막 대신에 뭐가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승정원이 이제 막 왕의 비서실 또 언관 이런 데서 관청에서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고 그 귀신들이 또 보면 그냥 귀신들도 있는데 권력을 다퉜던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귀공편이 나왔잖아요. 다음 편은 이제 의정부 이렇게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는 이 경귀석 얘기를 갖고 와서 핵심 얘기로 만들었다는 게 어우야담 팬으로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비난과 비판이 아닌 숙과 토론의 시간, 민담과 야담은 재밌다.